세계 지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란드. 북미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주인은 덴마크입니다. 총도 전쟁도 없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 땅을 돈 주고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웃긴 얘기 같지만 이 얼음섬 하나에 미국, 러시아, 중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강대국들이 이 땅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조용히 웃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보이실 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앞으로의 세계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북유럽 역사를 연구하는 사회학자 잉그리드 올센입니다. 제 연구실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가 붙어 있어요. 매일 보던 그 지도였죠. 어느 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린란드는 왜 덴마크 땅이에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의 눈빛을 보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 바로 옆에 붙어 있었죠. 캐나다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런데 소유국은 저 멀리 유럽의 작은 나라 덴마크예요. 면적을 비교해 볼까요? 그린란드는 약 216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덴마크 본토는 겨우 4만 3천 제곱킬로미터예요. 50배 차이가 나죠. 마치 쥐가 코끼리를 소유한 격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노르웨이 사람이라는 게 더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고요? 그린란드는 원래 우리 노르웨이의 땅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도서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을 뒤적였죠. 10세기 사가들의 기록이 눈에 들어왔어요. 에릭 더 레드라는 바이킹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노르웨이에서 추방당한 후 아이슬란드로 갔고 거기서도 쫓겨나 서쪽으로 항해했죠. 982년 그가 발견한 땅이 바로 그린란드였습니다. 기록을 읽으며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 얼음 땅에 첫 발을 디뎠다는 사실이요. 에릭은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얼음투성이 섬의 그린란드, 즉 초록의 땅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였어요. 그의 전략은 먹혔습니다. 수백 명의 노르웨이인들이 그린란드로 이주했죠. 정착촌이 만들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린란드는 자연스럽게 노르웨이 왕국의 일부가 됐어요.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정복한 게 아니었어요. 빼앗은 것도 아니었죠. 그들은 단지 역사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요?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연대기를 펼쳤습니다. 13세기 기록이 나왔어요. 1261년 그린란드 정착민들이 노르웨이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는 내용이었죠.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식민지가 된 겁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제 가슴이 뛰었어요. 우리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을 지배했던 시절이었거든요. 아이슬란드도 페로 제도도 그린란드도 모두 우리 것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덴마크는 이때 어디 있었을까요? 아직 등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창밖을 보니 오슬로 항구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너머로 우리 조상들이 항해했던 거예요. 폭풍을 뚫고 얼음을 헤치며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죠. 그들은 용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용감한 자의 편만은 아니었어요. 때로는 기다리는 자가, 타이밍을 잡은 자가 모든 걸 가져가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어요. 덴마크가 등장하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였죠. 저는 중세 북유럽 지도를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10세기의 세계였죠. 손가락으로 노르웨이를 짚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서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슬란드를 지나 그린란드까지요. 이 모든 땅이 우리 것이었습니다. 에릭 더 레드의 아들 레이프 에릭스는 더 멀리 갔어요. 북미 대륙까지 도달했죠. 바이킹들은 그곳을 빌란드라고 불렀습니다. 콜럼버스보다 500년이나 앞선 일이었어요. 제 동료 교수 한스가 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잉그리드, 또 그린란드 연구야? 네, 한스. 우리가 잃어버린 땅이잖아요. 한스는 씁쓸하게 웃었죠. 잃어버린 게 아니야. 넘겨준 거지. 저는 그의 말이 정확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린란드 정착민들의 삶을 상상해봤어요. 그들은 피오르드 옆에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양을 키우고 물개를 사냥했죠. 여름이면 풀이 자랐고 겨울이면 어둠이 찾아왔어요. 교회 기록을 보니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주교가 있었어요. 가르다르라는 곳에 대성당까지 세워졌죠. 단순한 전초기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사회였던 거예요. 저는 1300년대 문서를 찾았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이 노르웨이 왕에게 보낸 세금 기록이었죠. 바다코끼리 상아와 북극곰 가죽이 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손으로 양피지를 만졌습니다. 700년 전 누군가가 이 글자를 썼다는 게 신기했죠. 그린란드에서 배를 타고 노르웨이까지 왔을 그 사람을 상상했어요. 얼마나 힘든 항해였을까요? 북대서양의 파도는 거칠기로 유명합니다. 저도 한 번 아이슬란드로 가는 배를 탔었는데 뱃멀미로 고생했었죠. 그런데 중세 사람들은 나무배로 그 바다를 건넜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박물관에 보관된 바이킹 선박 모형을 떠올렸어요. 용머리가 새겨진 뱃머리, 붉은 돛, 긴 노들. 그 배들이 그린란드와 노르웨이를 이었던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연결이 약해졌습니다. 14세기 들어 기후가 변했어요. 소빙하기가 시작된 겁니다. 그린란드는 더 춥고 더 척박해졌죠. 농사가 어려워졌고 사냥감도 줄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노르웨이 인구의 절반이 죽었어요. 본국이 이렇게 약해지니 식민지를 돌볼 여력이 없었죠. 그린란드로 가는 배가 끊겼습니다. 저는 마지막 배가 떠나던 순간을 상상했어요. 부두에서 손을 흔들던 사람들, 점점 멀어지는 해안선, 다시는 오지 않을 줄 모르고 기다리던 그린란드 사람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1408년 그린란드에서 마지막 결혼식 기록이 남았어요. 그 이후로는 소식이 끊겼죠. 유럽 노르웨이 정착민들은 사라졌습니다. 이누이트 원주민들만 남았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는요. 그린란드는 여전히 노르웨이 왕의 땅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소유권이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겨울 해가 일찍 지고 있었습니다. 오슬로도 어두웠는데 그린란드는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덴마크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380년이라고 쓰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노르웨이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해였죠. 호콘 6세, 노르웨이의 마지막 독립왕이 죽었습니다. 후계자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노르웨이 혈통만의 왕자가 없었던 거죠. 왕위는 덴마크 왕가로 넘어갔습니다. 올라프 2세가 왕이 됐는데 그는 덴마크 왕이기도 했어요. 한 사람이 두 나라를 다스리게 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항상 화가 났어요. 우리 노르웨이가 독립국이 아니게 된 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계속 읽었습니다. 1397년 칼마르 동맹이 성립됐어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하나의 왕 아래 통합됐죠. 표면적으로는 동등한 연합이었습니다. 실제로는요. 덴마크가 주도권을 쥐었어요. 왕궁은 코펜하겐에 있었습니다. 행정도 군대도 모든 결정권이 덴마크에 집중됐죠. 노르웨이는 점점 변방으로 밀려났어요. 제 책상 위에는 아버지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도 역사학자셨죠.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잉그리드야, 우리는 4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단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잘 알죠. 스웨덴은 1523년에 독립했어요. 하지만 노르웨이는 계속 덴마크에 묶여 있었습니다. 덴마크 마이너스 노르웨이 연합왕국이라고 불렸지만 실상은 덴마크의 식민지였죠. 그린란드는요? 당연히 이 왕국의 일부였습니다. 저는 18세기 지도를 봤어요. 덴마크 마이너스 노르웨이 왕국의 영토가 표시돼 있었죠. 본토 덴마크, 본토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그린란드. 광대한 북방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국은 무너지기 마련이에요. 1807년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덴마크 마이너스 노르웨이는 프랑스 편에 섰어요. 실수였죠. 영국 해군이 코펜하겐을 폭격했습니다. 왕궁이 불탔고 함대가 파괴됐어요. 저는 당시 코펜하겐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물들, 거리를 메운 잔해, 울부짖는 사람들. 생생한 묘사였어요. 전쟁은 덴마크에게 재앙이었습니다. 1814년 나폴레옹이 패배했어요. 승전국들이 유럽 지도를 다시 그렸죠.
덴마크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킬 조약이 체결됐어요. 저는 그 조약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죠. 제1조. 노르웨이는 스웨덴 왕국에 양도된다. 우리나라가 마치 물건처럼 거래된 겁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약서에 서명하고 넘겼죠. 하지만 조약문을 끝까지 읽으니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단,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 그린란드는 덴마크에 귀속된다. 본토는 스웨덴에 빼앗겼는데 식민지는 덴마크가 가져간 거예요. 왜죠? 저는 당시 외교 문서를 뒤졌습니다. 협상 과정이 나와 있었어요. 스웨덴은 노르웨이 본토만 원했습니다. 북대서양의 얼음섬들은 관심 밖이었죠. 덴마크는 영리했어요. 잃을 바엔 작은 것이라도 챙기자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페로 제도를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협상 테이블에서 덴마크 대표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섬들은 덴마크가 수백 년간 관리해왔소. 역사적 권리가 있소. 스웨덴은 고개를 끄덕였죠. 얼음덩이 섬들이 뭐가 중요하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린란드는 덴마크 손에 남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눈이 내리고 있었죠.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쌓였습니다. 운명이란 게 참 묘하다고 생각했어요. 노르웨이가 독립국으로 남았다면 그린란드는 지금 우리 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사의 가정은 없죠. 저는 1921년 여름 헤이그에 있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청사 앞에 섰죠. 대리석 계단이 햇빛에 반짝였어요. 오늘 판결이 나옵니다. 노르웨이 대 덴마크, 그린란드 동부 영유권 분쟁.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우리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20세기 초 노르웨이는 다시 독립했습니다. 1905년 스웨덴으로부터 평화적으로 분리됐죠. 새로운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특히 그린란드 동부 해안이요. 저는 1920년대 신문을 다시 펼쳤어요. 당시 기사들이 생생했습니다. 노르웨이 포경선들, 그린란드 동부에서 조업 중. 노르웨이 사냥꾼들, 북극곰 가죽 대량 반입. 우리 국민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덴마크 사람은 거의 없었죠. 그린란드 동부는 사실상 무인지대였습니다. 1931년 노르웨이 정부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린란드 동부를 점령하겠다. 에릭 라이드 땅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바이킹 에릭 더 레드의 이름을 딴 거죠. 우리 조상의 땅이니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국기를 꽂았습니다. 행정관을 파견했죠. 덴마크는 즉시 항의했어요. 불법 점령이다.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자. 법정에서 만나자고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노르웨이 변호인단이 서류 더미를 들고 들어왔죠. 재판장님, 그린란드는 원래 노르웨이의 땅이었습니다. 10세기부터 우리가 발견하고 정착했습니다. 1261년 공식적으로 노르웨이 왕국에 귀속됐습니다. 역사적 권리는 명백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덴마크 변호인이 일어섰습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죠. 역사적 권리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그는 지도를 펼쳤어요. 1721년부터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선교사를 파견했습니다. 한스 에게데 목사가 정착촌을 만들었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열었습니다. 이누이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1774년 덴마크 왕립 그린란드 무역회사가 설립됐습니다. 독점 무역권을 행사했죠. 1900년대 들어 행정구역을 만들었습니다. 총독을 임명하고 법원을 설치했어요.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덴마크 변호인은 사진들을 제출했어요. 그린란드의 건물들, 덴마크 국기, 공무원들, 학생들. 우리는 200년 동안 실질적으로 통치했습니다. 노르웨이는 깃발만 꽂았을 뿐입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재판은 몇 달 계속됐습니다. 양측이 수백 장의 문서를 제출했죠. 저는 매일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때로는 희망을 품었고 때로는 절망했습니다. 1933년 4월 5일 판결이 나왔어요. 재판장이 선언했습니다. 덴마크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린란드 동부는 덴마크 영토이다. 노르웨이는 즉시 철수하라. 저는 눈을 감았어요. 패배였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이 흐렸죠. 비가 올 것 같았어요.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잉그리드, 괜찮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역사를 가졌는데 그들은 행정을 가졌어요. 결국 행정이 이겼네요. 동료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게 현대국제법이야. 땅은 역사가 아니라 관리로 결정돼. 저는 씁쓸하게 웃었죠. 맞는 말이었어요. 덴마크는 총도 쏘지 않았습니다. 군함도 보내지 않았죠. 그저 200년 동안 조용히 일했을 뿐이에요. 학교를 짓고 병원을 열고 법을 만들고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게 영토를 지키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땅은 깃발로 소유하는 게 아니라 관리로 소유한다는 걸요. 1940년 4월 9일 새벽 코펜하겐이 함락됐습니다. 저는 당시 오슬로에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급보가 흘러나왔죠. 나치 독일군, 덴마크 전역 점령. 덴마크 국왕, 저항 포기. 6시간 만에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우리 노르웨이도 같은 날 침공당했거든요. 오슬로 항구에 독일 군함이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덴마크가 함락되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린란드였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땅이에요. 그런데 덴마크가 나치 손에 넘어갔죠. 그럼 그린란드도 자동으로 나치 영향권인가요? 미국이 긴장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전쟁회의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지도를 펼쳤어요. 제가 나중에 읽은 회의록에 나와 있었죠. 그린란드를 보십시오. 여기서 독일 잠수함이 출격하면 우리 동부 해안이 위험합니다. 북대서양 항로도 끊깁니다. 영국으로 가는 보급선이 모두 격침당할 겁니다. 장군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령해야 합니다. 덴마크 정부는 나치 통제하에 있었죠. 하지만 그린란드 주재 덴마크 총독은 달랐어요. 에스케 브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나는 자유 덴마크를 대표한다. 나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과 협력하겠다. 1941년 4월 미국 덴마크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정확히는 미국과 그린란드 주재 덴마크 대표 사이의 조약이었죠. 미국은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할 권리를 얻었어요. 저는 당시 사진을 봤습니다. 미군 병사들이 그린란드 얼음 위를 걷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하고 건물이 올라갔어요. 툴레 공군기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린란드 북서부, 북극권 깊숙한 곳이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미군 기지였죠. 왜 거기였을까요? 저는 지도를 펼쳐봤어요. 툴레에서 모스크바까지 최단 거리였습니다. 소련을 감시하기 완벽한 위치였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했어요. 미군이 철수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냉전이 시작됐거든요. 1951년 새로운 조약이 체결됐어요. 이번에는 정식 덴마크 정부와의 조약이었습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주둔이 영구화됐죠. 툴레 기지는 확장됐어요. 레이더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조기경보 시스템이 가동됐죠. 소련의 미사일을 탐지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1960년대 기밀 문서를 봤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자료였어요. 툴레 기지에 핵무기가 배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소폭탄을 실은 B-52 폭격기가 24시간 경계 비행을 했대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요. 1968년 1월 21일 사고가 났습니다. B-52 한 대가 툴레 근처 얼음 위에 추락했어요. 수소폭탄 4발이 폭발하지는 않았지만 파손됐죠. 방사능이 유출됐습니다. 저는 당시 뉴스를 찾아봤어요. 미국은 사고를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알려졌죠. 그린란드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는 몰랐습니다. 덴마크 정부도 제대로 몰랐어요.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주권이라는 게 뭘까요?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통제하는 건 미국이에요. 미군이 기지를 운영하고 레이더를 돌리고 비행기를 띄웁니다. 덴마크는 그저 허락만 한 거죠. 저는 국제정치학 교과서에 밑줄을 그었어요. 주권과 실효 지배는 다르다.
때로는 깃발을 꽂은 나라와 땅을 쓰는 나라가 따로 있다. 그린란드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덴마크 땅이에요.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미국이 장악한 땅이었죠. 이 묘한 공존 구조가 80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제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저한테 연락했어요.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데 코멘트 부탁합니다. 저는 뉴스를 켰습니다. 화면에 트럼프가 나왔어요. 그린란드 매입에 관심이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흥미로운 거래가 될 겁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덴마크 총리가 즉각 반응했어요. 메테 프레데릭센이었죠.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화를 냈어요. 그럼 덴마크 방문을 취소하겠습니다. 외교적 소동이 벌어졌죠. 전 세계가 웃었습니다. 만화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제 연구실에 찾아온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미국이 정말 그린란드를 사려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려고 할 겁니다. 지금이 아니더라도요. 왜요?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극 지도였죠. 여길 보세요. 얼음이 녹고 있어요. 학생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기후변화 때문에 북극 빙하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1년 내내 얼어 있었죠. 지금은 여름이면 녹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항로가 열립니다. 저는 빨간 선을 그었어요. 북극을 가로지르는 선이었죠. 북극 항로라고 합니다.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는 최단 거리예요. 기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면 40일 걸립니다. 북극 항로를 쓰면 20일이면 돼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학생이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엄청난 경제적 가치가 있겠네요. 맞아요. 수조 달러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항로를 누가 통제할까요? 학생이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그린란드요? 정답입니다. 저는 파란색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그린란드 주변이었죠. 북극 항로의 절반이 그린란드 영해를 지나갑니다. 그린란드를 가진 나라가 북극의 문을 쥐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지질조사 보고서였죠. 그린란드에는 히토류가 묻혀 있습니다. 히토류요? 스마트폰에 쓰이는 거요? 맞아요. 전기차, 풍력 발전, 미사일 유도 시스템, 모든 첨단 기술에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히토류 생산의 90%를 누가 장악하고 있을까요? 학생이 대답했어요. 중국이요. 정답입니다. 미국은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해요. 만약 중국이 공급을 끊으면 미국 산업이 마비되겠네요. 그래서 미국은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린란드가 답이죠. 저는 세 번째 이유를 설명했어요. 러시아를 보세요. 학생이 지도 위 러시아를 봤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해안선을 따라 군사기지를 짓고 있어요. 쇠빙 전함을 건조하고 핵잠수함을 배치하고 미사일을 설치하고 있죠. 왜요? 빙산이 녹고 있기 때문이에요.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녹을 겁니다. 그린란드의 가치는 계속 올라가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오슬로의 겨울이었지만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이게 바로 기후변화입니다. 지구가 따뜻해지면서 북극이 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린 북극을 두고 강대국들이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2022년 여름 그린란드 수도 누크에 갔습니다. 처음 가본 곳이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8월인데도 쌀쌀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 형형색색의 집들이 보였어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마치 레고 블록 같았죠. 택시 기사가 말했습니다. 색깔이 의미가 있어요. 빨간 집은 상점, 파란 집은 공공건물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어요. 인구 2만 명이 채 안 됐죠. 이곳이 그린란드의 수도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거리로 나왔어요. 항구에서 어부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 냄새가 났죠. 한 노인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노인이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또 기자군요. 요즘 많이 와요. 트럼프 때문인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대통령이 우릴 사겠다더군요. 웃기는 소리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이에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린란드 자치정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무테 에게데라는 정치인을 만났죠. 그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는 1979년부터 자치권을 가졌습니다. 외교와 국방만 덴마크가 맡고 나머지는 우리가 결정해요. 2009년에는 더 많은 권한을 얻었죠. 자원개발권, 사법권, 경찰권 모두 우리 것입니다. 사실상 독립국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완전 독립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럼 미국 편입은 어때요? 무태가 웃었습니다. 더 나쁘죠. 덴마크는 우리를 존중해요. 미국은 우릴 전략 자산으로 볼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거리로 나와 카페에 들어갔어요. 젊은 여성과 대화를 나눴죠.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독립을 원하세요? 네, 물론이죠. 우리 세대는 다들 그래요.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왜요? 돈 문제예요. 지금 우리 예산의 절반이 덴마크 보조금이에요. 독립하면 그게 끊기죠. 그럼 어떻게 하죠? 자원을 팔아야죠. 희토류, 석유, 천연가스. 우리 땅에 다 있어요. 하지만 환경 파괴가 걱정돼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서 살았어요. 사냥하고 물고기 잡고 자연과 함께했죠. 그런데 광산을 파고 유전을 뚫으면 모든 게 변할 거예요. 돈을 얻지만 영혼을 잃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밤에 호텔방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린란드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옵션 하나. 덴마크에 계속 남는다. 안정적이지만 완전한 자유는 없죠. 옵션 둘. 독립한다. 자유롭지만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옵션 셋. 미국에 편입된다. 돈은 많지만 정체성을 잃을 거예요. 어느 것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마지막 인터뷰를 했어요. 이누이트 원로 한 분이었죠. 그는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독립을 말해요. 하지만 그게 답일까요? 우리는 6만 명밖에 안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에 6만 명이 사는 겁니다. 대부분은 해안 마을에 흩어져 있죠. 내륙은 얼음이에요. 이런 나라가 혼자 설 수 있을까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땅이 있어요. 엄청난 땅이죠. 하지만 땅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해요. 결국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와 가느냐는 거죠.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저는 누크를 떠나며 깨달았습니다. 트럼프가 말한 거래는 불가능해요. 땅은 살 수 있어도 사람은 살 수 없거든요. 그린란드에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의지가 있고 꿈이 있고 선택권이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아무리 원해도 그린란드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21세기예요. 제국의 시대는 끝났죠. 저는 서울에 왔습니다. 2023년 가을이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세미나에 초청받았죠. 발표 제목은 북극 지정학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예상보다 많은 관심이었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극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한국은 북극 국가가 아닙니다. 땅도 없고 영해도 없죠. 하지만 한국은 북극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 중 하나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의아한 표를 지었어요.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쇠빙선 사진이었죠. 이건 아라온호입니다. 한국의 쇠빙 연구선이에요. 2009년 진수됐죠. 7,800톤급입니다. 북극과 남극을 오가며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쇠빙선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나 될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러시아, 미국, 중국, 핀란드, 그리고 한국.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쇄빙선 건조 기술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조선소 사진이었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 회사들은 LNG 운반선을 만듭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하는 배예요. 북극 항로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이런 배입니다. 얼음을 뚫고 극한의 추위를 견디고 안전하게 화물을 운반하는 배. 한국이 세계 1위예요. 청중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졌죠. 저는 계속했어요. 세 번째, 위성 기술입니다. 한국은 다목적 실용위성을 쏘아 올렸어요. 아리랑 위성들이죠. 이 위성들은 북극 해빙을 관측합니다. 얼음이 어디서 녹는지, 항로가 어디로 열리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요. 북극 항해에는 정확한 정보가 생명입니다. 한국이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해양 플랜트 기술입니다. 북극해에는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어요. 하지만 채굴이 어렵죠. 얼음 때문입니다. 한국은 극지용 해양 플랜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영하 40도에서도 작동하는 시추선이죠. 러시아와 노르웨이가 한국 기술을 원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물을 한 모금 마셨죠. 청중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우리는 북극 땅이 없잖아요. 결국 강대국들이 다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는 달라요. 19세기에는 땅을 가진 자가 승자였습니다. 제국주의 시대였죠. 20세기에는 군대를 가진 자가 승자였어요. 냉전 시대였습니다. 21세기에는요. 기술을 가진 자가 승자예요. 러시아는 북극 땅이 많습니다. 하지만 쇄빙선 기술이 부족해요. 미국은 군대가 강합니다. 하지만 조선 기술은 한국만 못해요. 중국은 돈이 많습니다. 하지만 극지 경험이 적죠. 한국은요? 땅은 없지만 기술이 있어요. 그리고 기술은 팔 수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어요. 파트너가 될 수 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북극이사회 로고였어요. 한국은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국가가 됐습니다. 정회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참여할 권리는 있죠. 한국은 조용히, 꾸준히 북극에 발을 들여놓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려는 게 아닙니다. 길을 만들려는 거예요. 강연이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교수님, 저는 조선공학과 학생입니다. 북극 선박 설계를 공부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이미 하고 있어요. 한국은 가지지 않지만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제국들이 영토를 놓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배를 만들고 항로를 연구하고 기술을 쌓았어요. 그리고 북극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요. 모두가 한국을 찾을 겁니다. 쇄빙선이 필요하면 한국으로, LNG선이 필요하면 한국으로, 해양 플랜트가 필요하면 한국으로. 청년이 웃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미소였죠. 저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어요.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덴마크가 다퉜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했죠. 하지만 정작 북극 항로를 10배를 만드는 곳은 한국이에요. 땅은 움직일 수 없지만 배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결국 움직이는 자가 이기는 거죠.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북극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강대국들이 깃발을 꽂는 동안 한국은 길을 닫고 있었습니다.